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삼성서울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윤상은입니다. 오늘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만성림프구 백혈병 치료라는 주제로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이명원 교수님과 서울성모병원 변성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성규입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골수와 혈액 내 비림프구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증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분의 수가 적다 보니 관련 정보가 많이 없어서 치료 중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CLL이 진단이 되어도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래에서도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하는 환자분들을 하시면 많이 불안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않는 기준이 저희한테는 있고요. 그 기준을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질병이 악화되지 않는지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아마 답변이 되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CLL이 무슨 질병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CLL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우리가 어떤 혈액 질환을 말할 때 혈액암이 골수나 혈액에 이렇게 퍼지듯이 있을 때 우리가 용어를 백혈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반면에 이제 어떤 림프절이나 특정 장기에서 다른 종양처럼 이렇게 메스를 형성하고 있을 때 림프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이제 혈액 내에서 악성으로 변한 림프구가 특정 개수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같은 질병이 이제 림프절이나 비장 등에도 침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림프절에서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림프종으로 진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몰 림포시틱 림포마라고 해서 SL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두 질환은 같은 것인데 골수나 혈액에 있을 때는 CLL, 그리고 림프절이나 비장에 있을 때는 SLL이라고 부르게 되고,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모두 같이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CLL 병기에 대해서와 치료 시작의 기준을 우리가 병기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CLL의 병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 병기와 비넷 병기인데요. 이 병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딴 병기입니다. 주로는 이제 라이, 비넷 모두 어, 림프구 수의 증가, 림프절이나 비장 침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비교적 병기가 낮지만, 이제 CLL의 그 골수 침범으로 인해서 점점 골수 기능 부전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병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헤모글로빈 레벨이 10 혹은 11 이하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라이 병기는 3기, 비넷 병기는 이제 C로 이제 치료 시작에 적응증이 되겠고요. 혈소판 감소가 있게 되면 이제 라이 병기는 4기, 비넷 병기 역시 C로 마찬가지로 치료 시작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 병기와 비넷 병기는 표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골수 부전이 생길 경우에 이제 스테이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경우 이제 치료 시작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치료 시작의 기준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진행성으로 골수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암의 침범으로 인해서 골수 기능이 나빠져서 빈혈 또는 혈소판 감소가 생기고, 또는 이제 질환의 침범으로 인해서 비장 비대, 림프절 비대가 생기면서 이로 인한 이제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림프구 수치가 이제 2개월 내에 50% 이상 또는 3개월 내에 2배 이상으로 조금 빠르게 증가된다면 이런 경우도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약성 종양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항체들로 인해서 이제 자가 면역성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치료를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게 되냐면,
이것은 사실 이제 임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단이 됐을 때 바로 치료를 시작한 그룹과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치료를 바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제 생존에 이득이 없다 이런 연구가 사실은 많이 돼 있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이 치료를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BTK 억제제라는 약으로 사용했을 때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아이브르티닙이라는 BTK 억제제로 치료한 그룹과 이제 치료하지 않은 그룹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전체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약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뭐 심방세동이나 고혈압과 같은 이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먼저 치료한 사람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기준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처음 진단받은 CLL 환자는 우선은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 현재까지로도 가장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환자가 건강검진 하다가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만인데 뭐 8만이나 7만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백혈병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듣고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진단이 된다면 방금 이명현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경과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혈액내과 선생님이 아니라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약간 갸우뚱할 정도로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방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치료를 일찍 시작하나 늦게 시작하나 환자의 생존율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항암 치료를 일찍 시작함으로 인해서 부작용만 환자가 겪다가 부작용으로 먼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방세동이나 이런 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출혈로 환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감염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바로 치료하다기보다는 치료 기준이 도달됐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알맞은 치료라고 혈액내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병기와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골수부전이나 빈혈, 혈소판 감소증 아니면 림프 결절 비대는 이제 병원에 와야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데 만약에 외래 진료와 다음 외래 사이에 환자분들이 혹시나 지각을 해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비장 비대나 림프절 비대 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치료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장 비대로 인한 복부 불편감이나 특정 림프절 비대로 인한 통증, 불편감 등이 있다면 그 또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든 림프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질병의 진행으로 인한 체중 감소, 발열, 야간 발한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 또한 유의 깊게 생각하셔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지 의료진을 찾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통 컨스티튜셔널 심텀이라고 하는 이 비심텀을 어느 정도까지가 비정상이고 어느 정도까지 정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는 그런 걸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의견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체중 감소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10% 이상 감소가 됐다면 좀 유의미한 증상이라 적어도 5% 이상,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이 한 3에서 6kg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거는 유의미한 증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밤에 야간 발한, 땀이 많이 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좀 침대나 베개가 젖을 정도의 이제 좀 비특이적인 발한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이제 병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윤상은 교수님은 네. 저는 실은 이게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한 번에 오는 증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서 식은땀이 나거나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안 좋거나 감기가 걸려서 뭐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거나 하는 그런 급성기의 증상이 아니라 이게 만성기로 이어졌을 때 질병이랑 좀 이 질병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서요. 한두 번의 이벤트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비장이 커져서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진짜 비장이 커진 건지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한두 번에
한 번 그랬었어요, 아니면 두 번 그랬었어요에 대한 이벤트는 그냥 조금 넘기셔도 되고, 다만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라 그런다면 그거는 조금 병적으로 볼 수 있대. 내가 어떤 감염과도 관련이 없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감기도 아니어야 되고요, 코로나도 아니어야 되고, 장염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 되게 말끔한 상황인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이 지속이 된다. 그럴 때 문제가 되신다면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고요. 한두 번의 이벤트는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LL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형 장기는 뭐 병기가 1, 2, 3, 4기 이렇게 있어서 저한테 오면 나는 도대체 몇 기인가요? 라고 하는데, 실은 저희는 그런 병기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병기는 내 질병에 대한 예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예후로 환자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같은 병이어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좀 덜 잘 듣고 금방 내성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이 CLL과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조금 더 그럴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고, 특히 이제 17번 염색체 단안에 결손이 있거나 17p 딜리션이라고 하는데요. TP5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거나, 또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헤비체인 베리어블 리전이라는 곳에 또 돌연변이가 그렇죠,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CLL 처음 진단 시 혹은 뭐 다시 이제 치료 후 재발 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검체들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 혹은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결과는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데, 이런 결과를 우리가 단순한 피 검사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검사들로 이런 결과들을 알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 17번 염색체 결손 혹은 이제 TP53이라는 유전자에 이제 변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염색체에 이제 돌연 변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주로 이제 PC라는 형광 물질을 입혀서 이제 염색체에서 이런 서로 이제 전이나 이런 결손 등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이런 검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 특정 유전자의 이상을 검사하는 것은 이제 유전자를 이제 디텍션하는 거 찾는 그런 여러 가지 검사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유전자 결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물론 알기는 어렵고, 이제 검체, 뭐 혈액이나 볼수 검체를 이제 채취해서 이와 같은 이제 검사들을 위해서 이제 특정 검체를 따로 보내서 이제 이와 같은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 TP53 검사와 IGHV 검사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일단 검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GHV라고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TP53이나 17p 딜리션 같은 검사는 이제 외주 검사를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도 다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염색체 이상 검사 PC 정도는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제 유전자 이상에 대한 검사는 각 기관마다 다를 텐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CLL뿐 아니라 이제 다른 어큐트 루케미아 등에서도 저 IGHV를 확인해 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같이 세팅이 돼 있어서 저희는 IGHV를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IGHV 설명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나머지 IGHV에 대한 설명도 그러면 한번 해주시면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GHV가 없는 경우 예후가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IGHV는 이뮤노글로불린 헤비체인 베리어블 리전의 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LL이 이제 특정 이제 비림프구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병인데요. 저런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헤비체인의 이제 베리어블 리전의 뮤테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암으로 변한 이 비림프구가
비교적 어떤 항원을 만나서 조금 더 성숙했을 때, 저런 이제 친화도 성숙이라는 걸 거쳤을 때 저는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뮤테이션이 있는 이제 클론에서 생긴 암이라는 거는 비교적 조금 더 이제 성숙한 림프구에서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고, 저 뮤테이션 없는 경우보다 조금 더 이제 성숙한 림프구에서 생겼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일단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말씀하신 TP53이나 IGHB 뮤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에 그 예후랑 함은 또는 이제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예측 마커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의 진단에 페널티가 있을까요? 네, 뭐 국내에서는 저런 이제 유전자 이상에 따른 이제 치료 옵션이 이제 갈린다. 그러니까 다르게 치료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드밴티 혹은 디스어드밴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 저는 유전자 이상에 따른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치료 혹은 조금 완화된 치료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특정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참고로 사용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환우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일단은 병의 상태, 나의 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병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유전자 검사는 실은 저희가 치료할 때 진단적보다는 환자의 치료의 예후나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식 전달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보면 CLL 환자분들이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오셔서 급박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가끔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CLL이 이제 공격적인 림프종으로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리히터 변환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리히터 변환은 공격적인 이제 비림프구인, 비세포 림프종인 이제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 타입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90% 정도가 그렇고 일부는 이제 호지킨 림프종 타입으로 한 10% 정도는 변한다고 합니다. 각각 타입을 이제 변환을 이끄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이제 앞에서 보는 그림과 같고요. 이런 변환이 사실 흔한 것은 아닙니다. 뭐 통계학적으로는 그냥 몇 프로 정도 내외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런 변환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적 아주 매우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지연형 림프종이라고 생각하는 CLL과는 완전 다르게 조금 더 이제 환자가 많이 컨디션이 확 안 좋아지고 또 이런 리터 변화는 일반적인 그냥 공격형 림프종보다도 오히려 더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성규 교수님은 이런 환자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 환자를 오래 보다 보면 이렇게 리히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DLBCL이나 호지킨 림포마라고 하는 비호지킨 림프종 혹은 호지킨 림프종을 변했을 때 항암 치료가 일반적으로 1차 치료는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CLL,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병은 고령의 환자에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CLL을 진단받고 병의 경과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리히터 변환이 생겼을 때 환자가 이미 70살이 훌쩍 넘는 케이스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우리가 이 DLBCL이라든지 호지킨 림프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복합 항암 치료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고 또 우리가 골수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료에 약간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치료하지 않지만 경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저희에게 왔을 때 환자분들도 굉장히 되게 드문 케이스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뭐 여기저기 만져보면서 내가 열이 나나 안 나나 이런 거를 되게 경각심 가지고 보시지 말고 평소에는 잊고 계시다가 이제 두 교수님을 만나러 보러 가실 때만 오늘 괜찮은가 정도만 걱정하시면 되는 그런 질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들이 변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제 뭐 연령별로 또는 환자의 상태별로 1차, 2차, 3차 만성림프구성 림프종의 급여 치료 옵션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변성규 교수님께서 답변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연령별로 1차, 2차, 3차의 CLA 급여 치료 옵션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1차 치료제로서 이 BTK 억제제 혹은 이 BCL 억제제를 두 개를 병합하는 그런 요법들을 권고를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비급여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BTK 억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군에서 일부 케이스에서는 급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65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음에 질문에서 나오겠지만 특히 3세대 BTK 억제제는 이 제이퍼카라는 약물의 경우에는 이 1세대나 2세대 BTK 억제제를 사용하고 나서 재발하거나 나빠진 경우에도 효과가 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있는 걸로 밝혀졌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투세포 림프종 치료에서만 허가가 돼 있고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아예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 미만이냐, 65세 이상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1차 치료로 시작할 수 있는 약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CIRS라고 하는 점수가 6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콩팥 기능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브루티닙, 자누브루티닙 같은 이 코발란트 계열의 BTK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65세 미만에서는 1차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명현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유전자 혹은 염색체 돌연변이인데요. 특히 이 17p 딜리션 혹은 TP53 뮤테이션이 없고 이 IGHV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FCR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 복합요법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에서는 이 치료를 한번 1차 치료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의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딱 어느 것이 우월하다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중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TP53 뮤테이션이나 17p 딜리션 같은 그런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항암제인 플루다라빈이나 아니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전통 항암제의 복합요법은 반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급여 상황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이후로는 사실은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발런트 BTK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베넨토클락스나 리투크시마브의 병합요법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약물을 이미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특히 케이스라면은 이 플루다라빈 병합요법으로 FCM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보통은 이제 베네토클락스나 리투크시마브 병합요법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베네토클락스 유지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베네토클락스 치료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차 이후 4차부터는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표준 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네토클락스 이후에도 병이 나빠지거나 재발을 한다면 현실에서는 임상시험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령별로 1, 2, 3차의 급여 옵션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제 저는 실은 외래에서 저런 뮤테이션이나 IGHV에 적용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외래에서 저런 뮤테이션이나 아니면 저런 TP53 변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약제를 선택하는 편이실까요? 아니면 이제 CLL이라는 질병 하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험 체계 옵션을 따라가는 편이실까요? 일단은 맨 처음에 이명현 교수가 설명하신 것처럼 CLL이 진단받고 나서 치료 시작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요. 그랬을 때 맨 처음 설명드렸던 저 FCR 옵션을 할 수 있는 케이스 17P라든지 TP53 뮤테이션이 없고 IGHV 뮤테이션이 있는 케이스라면 FCR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을 제외하고서는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 급여 기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런 결과에 대한 치료나 장단점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많은 약들의 이제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차차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아마 반응률이나 이런 효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약물이 반응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무질병 생존기간이나 전체 생존기간 같은 실제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고 봐야 될 게 이 모든 약들이 동일한 환자군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반응률이 90%인데 어떤 약은 반응률이 70%니까 90% 약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구에 등록된 환자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상태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FCR이나 BR 같은 전통적인 항암요법도 반응률은 90%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기에 무질병 생존 기간도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항암요법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LL은 고령의 환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고강도 면역 항암 화학요법들이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나빠진다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항상 주의를 가지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브루티닙, 자누브루티닙, 아칼라브루티닙 같은 BTK 억제제들인데요. 그 좀 전에 질문을 주셨던 3세대 약은 우리나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브루티닙이 1세대고 이제 자누브루티닙이 2세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약을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효의 차이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작용 측면에서 이 2세대의 약물인 자누브루티닙이 이브루티닙에 비해서 더 적은 부작용의 확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누브루티닙이 점점 처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베네토클락스 플러스 리툭시맙에 대한 약은 실은 3차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치료를 하고 2차에서도 물론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치료를 하긴 하지만 BTK 억제를 먼저 쓰고 안 들었을 경우에 그 다음 차수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는 보시다시피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약물이 골수 억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들이 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약물을 투입하거나 약물을 적극적으로 처방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면역의 본인의 어떤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좀 이상 소견이 있으면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모든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인 1차, 2차, 3차에 쓰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FCR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면역 항암 화학요법은 보시는 것처럼 호중구 감소라든지 림프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같은 이 골수 억제 기능이 주된 부작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감염이 25%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BTK 억제제는 공통적인 부작용으로 출혈이라든지 심독성, 특히 부정맥이나 심부전,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BTK 억제제도 호중구 감소와 감염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토클락스는 특히 호중구 감소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 베네토클락스를 쓰게 되면은 약효가 잘 드는 경우에 갑자기 암세포가 깨지면서 그 암세포 찌꺼기들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콩팥이나 간 등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종양 용해 증후군이 좀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네토클락스를 첫 투여하실 때는 뭐 입원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액을 충분히 맞으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 처음 부작용을 겪으실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변성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반응률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100명 중에 말을 들은 사람이 9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FCR이라고 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반응이 안 될 사람들이 이제 100명 중에 10명이란 뜻이고요. 이브루티닙, 자누브루티닙, 에이칼라브루티닙 그 아래 포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럼 이런 BTK 이니비터를 써보면 100명 중에 10명에서 14명, 15명 정도는 불응이란 얘기면 실은 이런 1차에 썼을 때 이런 BTK 억제제들의
불응률은 10에서 20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차로 생각해 본다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약제가 내성이 생기거나 재발했을 때 저희가 3세대에 최근에 이제 퍼터브루틴이라 해서 제이퍼카라고 하는 약들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어서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이퍼카가 만약에 앞서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FCR을 선호를 하지는 않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혈구 감소도 굉장히 심하고 환자들이 굉장히 본매 골수 기능이 억제되는 기간을 오래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많아서 최근에는 조금 지양하는 이제 치료제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는 젊으신 환자분들은 끝내는 치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벤다무스틴 리스투키마브를 사용하거나 고령일 경우에는 오비누투주마, 클로람부실 또는 이제 이브루티닙 뭐 이런 약들, 자누브루티닙 같은 약을 쓰는데 2차부터는 이제 BTK 억제제들의 이제 각축장이죠. BTK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발하면 이제 다음 약이 고민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BTK 이니비터인 이브루티닙, 자누브루티닙이랑 조금 다른 계열로 알고 있는 그 제이퍼카는 3차 때 또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희가 이전에 1세대, 2세대 이런 약들을 쓰고 3세대로 또 BTK 이니비터인 또 다른 모양인 퍼터브루틴입을 쓰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이 1세대 임브루비카 치료 후 재발했을 때 2세대인 칼콘스나 브룬킨사를 다음 치료로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세대 치료 후 재발했을 때 3세대인 제이퍼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내용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급여 상황 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누브루티닙은 이전 BTK 억제제 치료 실패 시 급여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가 이제 1세대나 2세대 약을 쓴 다음에 개발했을 때 3세대 약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이퍼카가 이 CL에 대해서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증명된 논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애니제임이라고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논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실리면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거를 거의 진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직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시면은 이 펄터브루틴입이 제이퍼카라는 약인데요. 이 코발런트 BTK 이니비터를 사용한 이후에 이 펄터브루틴입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어떤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1세대, 2세대의 BTK 억제제들은 코발런트 억제제라고 부르고, 이 펄트브루틴입은 논코발런트라고 해서 작용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성을 극복하고 같은 계열의 약이지만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내성이 생겼던 환자들도 이 약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백그라운드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의 컬럼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컬럼이 프레비어스 BTK 이니비터, 즉 자누브루티닙이나 이브루티닙 같은 코발런트 BTK 억제제를 사용했던 환자들인데, 가운데 열에 이 베스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반응률을 보는 칸입니다. 그래서 파셜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들이 부분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위에 컴플리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완전 반응이 가장 좋지만, 사실은 이런 경구약이나 아니면 BTK 억제제 같은 약을 사용하면서 완전 반응을 얻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대하진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고요. 보통은 이 파셜 리스폰스, 부분 반응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71.3%의 굉장히 높은 반응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약을 쓰는 것이 이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수님께 여러 가지 약제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명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CLL 환자가 왔을 때 1차부터 한 3차까지 온다라고 하면 어떤 약제들을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선호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 약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니까요. 1차에서 젊은 사람 65세 미만이라면 FCR이나 벤다무스틴, 리투키마브과 같은 세포동성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17p 딜리션이 있거나 하는 조금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고, 다만 65세 이상에서는 다행히 이제 특정 환자군에서는 이제 BTK 억제제를 1차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급여되고 있는
이브루티닙이나 자누브루티닙과 같은 코발란트 BTK 억제제가 1차, 2차 내에 사용이 많이 돼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김성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약들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 치료제에 대한 또 이제 필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제이퍼카 같은 약은 그런 환자들에게서 좋은 옵션이 분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가 및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제 BCL2 억제제인 베네토클락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약들이 사실 더 가이드라인에 매우 합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치료 옵션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호보다는 저는 이제 급여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좋은 치료 옵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옵션을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BTK 이니비터 억제제를 쓰고 되게 단기간에 나빠지거나 아니면 약제 때문에 이 그 불응성이라고 하죠. 환자분이 약의 내성도가 너무 얕아서 약을 드실 때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조기 종결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와중에 병이 나빠졌을 때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차 치료제 BTK 이니비터를 조기 재발이거나 아니면 약제에 대한 힘듦 때문에 일찍 포기를 해야 된다라면 그 와중에 병이 진행했다라면 3차 치료제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때면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생각이 없어지는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 BTK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오히려 백혈구가 올라가는 현상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3주 정도 써봤는데 피검사 수치에서 백혈구가 올라가서 안 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달 정도는 충분히 쓰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다 보면 환자가 뭐 가슴이 너무 떨린다든지 혹은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면은 뭐 속이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약을 못 먹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명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CL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또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이후에는 나라에서 커버해주는 급여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약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약효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약물의 용량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복용 날짜를 뭐 좀 건너뛰어서 한다든지 뭐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약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물 용량을 보통 줄여서 조금 더 환자의 부작용을 좀 줄임으로써 약물의 어떤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는 얼마나 좋아졌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아졌다고 혹시 두 분은 설명하시나요?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기준이 존재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CLL은. 네. 그래서 다른 림프종이면 이제 PET-CT가 사실 뭐 PET-CT에서 완전관을 쉽게 보는데, CLL은 혈액도 좋아져야 되고 뭐 림프절이나 비장도 다 좋아져야 이제 완전관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완전관해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관해가 될 확률이 뭐 10년 지나야 막 20% 30% 이렇게 되는 병이니까요. 완전관해를 꼭 획득하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처음보다는 좋아진 채로 또 잘 오랫동안 잘 유지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병인데, 주로는 림프구 수치이죠. 림프구 수치와 이제 처음에 이제 치료 시작에 적응이 됐던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현재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 그대로 약을 잘 복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또한 이제 비장이나 림프절 비대가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CT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CT에서도 다시 림프절이나 비장 크기가 이제 줄어든 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CT 검사나 혈액 검사로 저는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되게 저희가 흔하게 하는 게 이제 369로 추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치료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외래 추적을 어떤 주기로 하고 계신가요, 교수님? 진짜로 이제 별로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추적하는 경우가 제일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금방이라도 프로그레션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라면 2개월에서 3개월마다 추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도 같이 추적하시나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림프절이나 비장비대가 있는 경우는 추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치료 적응증 저는 어쨌든 결국 이제 골수무전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치료를 할 때는 이게 영상이 없으면 이렇게 삭감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CT를 찍지만 치료하기 전에는 영상은 자주 찍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 백혈구나 혈소판, 빈혈 같은 거에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 초기에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 좀 짧게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환자가 안정기라든지 아니면 쉽게 진행하진 않겠다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추적 관찰 기간을 길게 가져갑니다. 처음에는 2개월이었다가 3개월이었다가 4개월이었다가 정말로 안정적이면 뭐 1년에 한 2번 정도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상의 경우에도 보통 초진할 때는 대부분 찍으실 겁니다. 처음 진단 받으실 때는 CT나 펫이나 이런 검사들 다 찍어서 림프절이나 아니면 장기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특히 간이나 비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증상이 악화되면은 보통은 찍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DLBCL 같은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치료 기간 할 때는 2번 혹은 3번 하고 CT를 반드시 찍어라. 치료가 끝나고 CT를 찍어라. 그 다음 2년 동안은 6개월마다 찍어라 라고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 CLL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좀 당겨 찍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정기적인 1년에 2번, 3번 정해놓고 찍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뭐 2년, 3년 지났는데 한 번도 이미지가 없다 이러면 저희도 조금 불안해지고 환자가 또 받는 평가 같은 거 할 때 마찬가지로 좀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나면 한 번 정도는 저는 찍는 것 같습니다. 이게 CLL만큼 환자분들과 이런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게 좀 어려운 질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는 분명히 림프종, 백혈병 이런 단어를 가지고 외래를 왔는데 의사가 뭐 3개월 뒤에 오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러면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만한 근거가 다 있고 초반에는 좀 짧게 오다가 또 6개월 뒤로 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환자분은 괜찮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음 약속 기간까지 그냥 편안하게 안정하고 계셔도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간도 초반에는 한 2개월 간격 보다가 괜찮으면 제가 3개월 보다가 어쩔 때는 뭐 해외여행 가신다 그러면 1년 뒤에 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와도 동일합니다. 뭐 어떤 품새, 외양, 환자분들의 이런 생활 반경이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변화가 없다면 또다시 1년 뒤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두 교수님께 확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올해 국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임상시험 중에서 참여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진단된 환자분들에서 이제 BCL2라 그래서 새로운 약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이상의 재발했을 때 약들도 지금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저건 아직 회사에서 가명을 붙인 거고 본명이 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는데 진행 중인 거는 투명한 동그라미고 진행 중이지 않고 아마 미래 예정인 것들은 까만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가 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연구를 알고 오셔서 저 이거 들어갈래요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연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회사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왔는데 나 왔는데 왜 안 해줘? 이게 안 되고 나 왔는데 그러면 회사가 그래 너 왔구나. 그러면 너 얼마나 되는지 좀 보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환자분들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 고3 애들이 모여 있는데 1등인 반에 꼴찌인 애를 넣어놓으면 이게 반의 평수의 이 평균이 떨어집니다. 그런 걸 좋아할 회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등을 할 만한 애를 뽑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많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작은 병목 현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격 요건으로는 당연히 진단 기준이 맞아야 되고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연구는 내가 BTK 억제제를 썼느냐 BCL2 억제를 썼냐 이런 것들을 봐서 들어가게 되고요. 환자분들의 연령대도 고려가 되고
보고 건강 상태, 이게 별건 아니지만 걸어왔느냐, 휠체어 타고 왔느냐, 누워왔느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기능 평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의 소양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봤는데 오늘 관상이 안 좋아 이런 걸로 하진 않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분은 1차는 됐습니다. 그럼 2차적으로 저희가 서류 보내보고 가능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를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임상 연구를 들어가면 다 좋냐? 뭐 다 좋진 않지만 크게 나눠봤을 때 이점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치료는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새로운 게 있네? 이런 거에 대한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최신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 이런 새로운 약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대에 대한 이 일화를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유전자 검사를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걸 검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치료 제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부러 그 결과를 안 알려주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안들 아니면 그 결과를 모른들 첫 번째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변동 없이 보험가로 유지되는 그 약들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유전적 특성에 대한 이런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임상 연구들은 이런 유전적 특성을 반영해서 본인의 돈으로 검사를 진행해주고 본인의 돈으로 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이점이 있고요. 잠재적인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그쵸, 우리는 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변성규 교수님께서 장기간 추적을 통해서 뭐 FCR, BR, 이브루티닙, 자누브루티닙, 에이칼라브루티닙의 예후와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약들은 우리도 초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왔을 때 이런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후양적으로 문제를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부작용은 예측은 하지만 어느 정도 부작용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도 내 입맛에 맞는 게 좋은 거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뮤테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떤 약제가 더 좋냐 안 좋냐 안 좋은 사람의 비율이 뭐 절반이다. 그럼 절반은 성공하지만 50%는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임상연구의 성공률은 100%가 아닙니다. 50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니까 적어도 50에서 플러스 알파는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연구가 실패하면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치료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환자분이 경험한 그 약이 다음 약에 영향을 미칠까? 또는 환자분이 경험한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을 남겼는지 그 휴약 기간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FCR 항암을 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골수 기능 회복이 나는 끝나자마자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골수 기능 억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 연구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약간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성공해서 뭐 좋지만 이 약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부작용을 줄까? 왜 처음에 아기들이 입에 뭘 넣을 때 엄마들이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아무거나 넣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내 입에 넣었을 때 내가 과연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하나의 가치로 평가가 된다라면 실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일부러 안 하는 거는 아닌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성과 이점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린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실은 많은 기회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건 좋아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옵션도 있고 저런 옵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그중에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 그런 치료의 결과가 아마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과관찰하는 환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카티가 이제는 너무 쉬운 이름이 됐죠. 카티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에 카티가 될 것처럼 고민을 해서 오시는데요. 실은 CLL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에서도 해외 카티 치료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승인된 약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3차 이상 재발 시 그러니 예를 들면 내가
리투ක්시맙과 벤다무스틴 쓰고 실패했는데 2차로 BTK 억제제를 쓰고 그 다음에 쓸 약이 없다. 또는 그 다음에 베네토클락스에 리투ක්시맙을 또 썼는데 또 안 됐다. 그 다음에 3차 이상으로 재발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쓸 건지에 대한 답변으로 요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름은 리소셀이라고 짧게 부르고 상품명으로는 브레이안지입니다. 앞에 JCAR017은 회사가 붙인 가명,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성분명, 그 다음에 상품명인데요. 브레이안지가 23명의 재발, 불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대상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앞에 그래프가 전체 환자, 용량별로 첫 번째 환자는 절반을 맞았고 두 번째 환자는 100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주황색, 이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완전 관해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상이나 혈액 검사에서 비특이적인 림프가 없고 비장이나 림프 결절이 작아졌을 때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반응률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100% 중에서 이게 좋아진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100명 중에 반응을 보인 완전 관해율을 보인 사람은 45명, 한 5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 그럼 몇 명이냐면 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티세포 치료제 그러면 이거 하면 끝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실패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카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되지는 않고 국내에는 아마 ALL,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서 킴리아만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CLL에서 이 브레이안지가 허가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치료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재발 세팅에 대해서 이런 약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저희가 일단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보면 처음으로 진단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환자 중에서 1차 치료를 실패할 환자의 비율은 대개는 20%에서 30%가 됩니다. 그럼 80명에서 90명은 성공을 하고 20, 30명은 실패를 하는데 실패한 20, 30명을 기준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그 와중에 또 20, 30%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차로 넘어간 환자의 비율은 4명에서 8명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재발을 걱정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명의 환자 중에 제가 20, 30%만 실패한다는 거는 치료를 성공한 이 70명 중에 환자들은 치료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포함돼서 성공한 거거든요. 안 해도 성공인 거니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항암을 안 해도 되는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발 세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서 내가 어떤 치료에 이 옵션을 둬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100명 중에 3차 이상이 필요하게 될 환자의 비율은 10% 미만, 그러니까 10명 미만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질병으로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발을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질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여유 있게 우리를 만나도 된다고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3차 이상에서 환자를 걱정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병이 되게 처음에 진단돼도 대부분 치료 안 하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또 잘 들으면서 오래 갑니다. 그래서 3차에서 어떤 약을 쓰지 이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너무 고민한 적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임상 연구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겠고, 물론 이런 카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환자분들이 다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서 이제 마음 편히 잘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이 환자분께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이 CLL 진료 지침이나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가장 앞에 써 있는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CLL 진단받은 환자는 그러니까 die with C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due to with CLL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CLL을 진단받아서 고혈압체라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이제 80대, 90대가 돼서 다른 원인 때문에 돌아가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으로라고 되어 있고요. 이 CLL 때문에 환자가 죽는 케이스는 전체에 따졌을 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외래에 처음으로 와서 이 CLL 진단된 사람 중에 절대 다수는 아직 치료도 시작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 치료 시작했을 때 아까 반응률을 보여드렸지만 약 80에서 90%는 이미 반응이 있어서 환자가 약이 잘 듣고요. 또 그걸로 5년, 6년
지난 다음에 병이 나빠지게 되는 케이스 20% 30%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환자들은 또 2차 치료를 하게 되고 2차 치료로 또 몇 년을 끈 다음에 또 나빠지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가 또 3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이 새로운 약들이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이 카티라고 하는 약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뭐 외국에서는 이런 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 들으면은 그 다음 신약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병이 진단받은 거는 굉장히 안 좋고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급성 백혈병보다는 이 질병을 진단받게 되면은 생존율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좀 인생의 어떤 같이 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안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교수님께 지금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외래를 추적하시거나 치료를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CLL은 이제 다른 혈액암보다는 비교적 되게 진행이 늦고 또 이제 치료 약제도 비교적 잘 들으면서 오랫동안 환자와 함께 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이제 적절한 때에 필요시에 치료를 적절히 잘 받으시면서 함께 잘 병과 의료진을 믿으시고 잘 끌고 간다면 받지 않으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건강과 이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답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게 오래 추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오래를 추적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오래 보아야 더 좋은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러니까 마치 오늘 내일 내가 뭔가 정리해서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질병을 오늘부터 그냥 만성 림프구성 백이라고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혈병은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 있는 교수님들과 각자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 좋은 경과 관찰 하시는 기간으로 남으시고 그 추적하는 기간 동안에 골머리 앓으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좋은 봄날과 여름을 좀 즐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의 교수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환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